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고려병원 종양내과 강은지입니다. 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고려대학교 고려병원 종양내과에서 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서 저희 고려대학교 고려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짧은 진료 시간 동안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을 이 영상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으로 진료를 보다 보면 진료실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들을 하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더라도 잘 못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한 항암 치료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치료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나 자신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도 그닥 좋지 않고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항암 치료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 일단 항암 치료란 뭘까요? 항암 치료란 단어에서 아실 수도 있다시피 포괄적으로는 암에 대항하는 모든 치료를 항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항암 치료는 항암 약물 치료를 뜻하게 되는데요. 약이 몸으로 들어와서 혈액이나 아니면 입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신 치료의 종류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 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약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 모두에게 이 항암 치료가 들어가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 역시 목적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모든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1기에서 3기 사이의 환자분들께서 수술 이후에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항암 치료를 보조 항암 치료라고 부르고요. 수술 전에 수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을 미리 확인한다거나 하는 수술 전에 들어가는 항암제는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이미 전이가 확인된 사기 환자분들의 경우도 대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기 환자분들에서 들어가는 항암 치료의 목적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 환자분들의 경우는 암세포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가장 주된 치료로서 항암 치료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 병의 기수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목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제 의료진들께서 항암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항암제에는 어떤 약제들이 있나요? 방금은 항암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뭐 선행 항암요법이냐, 보조 항암제냐, 아니면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도 항암 치료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일반 항암제들이 있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런 항암제들도 있고요. 호르몬제 역시도 항암 치료의 하나로 속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제의 제형이 주사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이제 혈관 주사뿐만 아니라 피하로 하는 주사도 있으니까 제형도 다양하게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항암 치료는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의 항암 치료제는 약제에 따라서 치료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항암제는 매일 복용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3주 복용을 하고 일주일 쉰다던가 이것이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하는 치료 주기가 있고요. 피하나 혈관으로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하루만 맞을 수도 있고 2박 3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길게는 5일간 연속으로 맞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평생 매일 맞는 건 아니고 3주에 한 번 혹은 4주에 한 번 이렇게 맞게 되는 건데요. 제가 방금 무의식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기를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는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가 있어서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이제 주기별로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이 반응이 어떤지 좀 봐야 되잖아요. 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정말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보조 항암 치료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재발이 없었는지, 사기 암 환자분들께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 약을 계속 효과가 있어서 이 약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은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고 때문에 2사이클 혹은 3사이클 간격으로 저희가 이런 항암제의 반응 평가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항암 치료는 이미 수술로 암을 없앴는데 항암제를 하는 거니까 항암 치료를 하고 또는 그 도중에 다시 재발하는 게 없는지 보면 되는 거고, 선행 항암 치료는 암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니까 반응 평가를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봐야 되고요. 전이성 암, 사기암 환자분들한테서 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이 약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반응 평가를 해야겠네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CT나 MRI 같은 검사가 잦아지겠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작하실 때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항암 치료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이는 항암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3기의 환자분들 수술 전에 시행하거나 수술 이후에 재발을 낮추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보조 항암요법에 따라서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길게는 5년까지도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스케줄만 끝나면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암세포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던 이 사기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합니다 라고 저희가 명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세포를 지속적으로 억제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속해서 항암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저희도 이제 몇 번만 하고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고 하다면 중간에 치료 휴지기를 가져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치료 반응이 좋은 분들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조금 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사기 암 환자의 경우라도 첫 번째 1차 치료가 뭐 6주기 아니면 8주기 이렇게 마치고는 부작용의 위험을 고려해서 조금 휴지기를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항암제들의 종류가 있지만 이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볼 거라 오늘은 이제 일반 항암제라고 부르는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 항암제, 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부를까요? 말 그대로 세포의 독성을 갖는 항암제이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는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보통의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멸을 해서 없어져야 되는데요. 암세포들은 이런 성장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 자라나면서 다른 장기로의 침범을 한다던가 아니면 심할 경우는 혈액이나 림프구를 타고 전신을 타고 돌아다녀서 다른 장기에 가서 또 알이를 튼다거나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의 기본은 매우 빨리 증식한다는 데 속하는데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렇게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런 증식하는 세포들의 분열을 억제해서 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항암제들을 총칭해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세포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직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사실 부작용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항암제로서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울렁거린다던가 머리가 빠진다던가 하는 부작용들이 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세포가 성장하거나 증식하는
수색할 때 필요한 물질의 합성을 막거나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등으로 해서 그런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도 분열을 해야 되는데 정상세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몸에도 암세포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세포 분열을 반복하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혈구세포, 점막세포, 생식세포 등이 있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세포 중으로는 이 머리카락, 이거 되게 빨리 자라잖아요. 이 머리카락 역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에 속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항암제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혈구세포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것들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대표적으로 빈혈, 혈소판 감소, 호중구라는 저희 면역세포의 저하 등이 있고요. 입안 점막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입안이 헌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소화기 점막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구역구토가 발생한다거나 설사가 심하게 발생한다던가 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 역시 이게 손상을 받으면 탈모가 진행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제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좀 심하게 생기는 약이 있고 좀 별로 안 생기는 약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의 기본 성질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정상 세포 중에 암세포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세포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항암제를 하고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구역질은 심하지 않으셨는지, 머리카락은 괜찮은지, 피검사에서 우리 빈혈은 없는지, 혈소판, 백혈구는 괜찮은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되시죠. 아무래도 검사가 더 많아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외래 내원하실 때마다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는 피검사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 외에도 저희가 빈혈이 생겼는지, 혈소판 저하는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간 기능은 괜찮은지, 심장 독성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피검사 외에도 저희가 매번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폐렴이 생기진 않았을지,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중에 하는 피검사 항목에는 일반 혈구 수치, 간 수치, 콩팥 수치, 전해질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네요. 이런 골수 억제 부작용, 혈구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칭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심할 때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드리게 되나요? 그 혈구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에 따른 대처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적혈구가 떨어지는 빈혈의 경우에는 저희가 심할 경우에는 그 빨간 피 있잖아요. 적혈구 수혈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드리기도 하고 혈소판 저하가 심해서 출혈 경향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노란 피, 혈소판 수혈을 통해서 그걸 보충해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호중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 저하가 심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이미 감염이 되었는데도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감염에 대항하기 위해 항생제를 쓴다던가 면역세포가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이 호중구를 올릴 수 있는 촉진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호중구 감소가 심하면 또 그 감소된 상태가 오래가면 말씀하신 대로 또 심각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호중구를 빨리 올려주는 촉진제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진제들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사용되는 촉진제들도 있고요. 아예 시작부터 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길게 작용하는 촉진제들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촉진제의 차이는 어떤 항암제를 쓰냐에 따라서 길게 작용하는 촉진제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항암제 레지멘에 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구역질, 구토 이건데 이제 구역 구토를 방지하기 위한 약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 학생 때만 해도 항암 치료실 그리고 항암제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는 다들 이렇게 쓰레기통을 안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요새는 구역구토 방지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고
그것들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병실에 쓰레기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구역구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맞는 구토 방지제들이 있고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역구토 방지제를 저희가 섞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절이 수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약제는 뭐 특히나 또 콩팥 기능을 좀 나쁘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미리 항암제 들어가기 전에 수액을 많이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약은 몸살이 나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하는 부작용이 또 있어서 그런 약에 이제 대처하는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거나 하기도 하죠. 약제마다 조금씩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할 때 또는 치료 도중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제 극복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작용들은 주사를 맞고 언제쯤 발생을 하나요? 네, 약제 부작용들이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약제 주입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가장 심했다가 이게 점점 회복이 돼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주기가 3주, 이제 한 달 사이클인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 주기와 두 번째 주기의 중간 단계, 이때 부작용 발생 비율이 제일 높고 제일 힘들어들 하시고요. 이 부작용 발생이 하더라도 근데 다행히 우리 몸에 회복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데 다 회복할 때쯤 다음 사이클이 또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맞자마자 나오는 건 아니고 또한 1, 2주 사이에 주사 맞고 나오게 돼서 예측이 좀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그때쯤에 저희가 외래 예약을 잡아드리죠. 이때 오셔서 피검사하고 혹시 빈혈이 있는지 후중구 감소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밖에도 또 피로감도 꽤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부작용이고, 아무래도 항암제를 받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이런 호소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약제 때문은 아닐 수 있겠지만 무기력함이나 피로감이 오래 가면 치료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의식적으로 몸을 또 움직이시고 산책도 하시고 좋아하는 거 찾아서 또 해보시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가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뿐만 아니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역시 다 모든 부작용들이 있어서 쉬운 치료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그 약제 부작용에 따라서 다른 약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용량을 좀 조절해 본다든지 치료 주기 간격을 좀 늘려본다든지 해서 각 환자분들한테 가장 맞게 치료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분들과 상의하셔서 치료를 계속 잘 이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걱정 많으시고 사실 왜 나한테 이렇게 항암 치료를 일반 항암제 쓰냐, 옛날 약을 쓰냐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지금도 좋은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 의료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면서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